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저는 얼마 전부터 핵발전소로 부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동해 남부 지역이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지진보다는 원전에 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원전이 밀집된 곳,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를 나타내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 직후에 원전 걱정부터 했다고 합니다. 원전 마피아들 안 됐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으니까요. 핵발전소 증설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94%가 증설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라고 답한 두어 분을 포함한 4%는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1478명이 어젯밤 9시 25분까지 참여했습니다. 김보협, 이완배, 주진우, 김종대와 함께하는 김용민 브리핑 1년 특집 뉴스 아카데미 리세팅 코리아 릴레이 강연 행사. 예정했던 선착순 100분이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자리가 좀 남는데요. 7월 18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오시는 분 선착순 20분 받겠습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홀.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검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일반 범법자도 그런 말은 못하지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려 4차례 피소된 박유천 씨.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박유천 씨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고소한 여성들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었으니 성폭행이 아니었다. 이게 바로 경찰의 판단입니다. 무혐의라는 이야기지요.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 캠페인을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2년 동안 총 68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로고 디자인 제작비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어디다 썼을까요? 한겨레 21이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청해진 해운에서 물류를 담당한 남모 부장. 이 사람은 2014년 5월 1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그해 세월호의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주 해군기지공사를 꼽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공사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 철근을 과적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8월 9일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보도 이미 접하셨죠. 뻔뻔스럽기가 역대급입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의 선언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에 줄서게 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 이 이해찬 전 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송영길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해찬 총리 복당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각종 인터뷰에서 밝힌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급히 복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충청권에서 또 이번에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해찬 의원을
우리 당으로 모셔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부산일보 오늘자 사설입니다. 얼마 전 울산 앞바다 지진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최근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밀집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활성단층 위에 놓인 고리원전은 기본적으로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해양단층에 대한 정밀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의 재난공포를 더욱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지금은 원전 추가 건설보다는 지진 영향조사에 나설 때다. 우리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울산 지진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정수장학회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런 문제인식을 담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 2호기, 3, 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 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 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 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근데 이 허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 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 지진 7.0 이것도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모은 그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원전은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지진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전만 있어도 이런 안전이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의 그 엄청난 재해를 목도했으면서 이미 다 망각하고 있고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국책사업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 원전의 이 허가, 이 세계 최초의 엄청난 최대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해서 지진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대책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그 강도는 6.5 규모, 지진 규모 6.5의 걸 제한치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서 7 정도 얘기하는 거는 한번 이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5로 된 것이 너무 얕게 측정이 된 것이 아니냐 기준이 이건 한번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제 원래 지진이 또 오면 또 바다에서 일어나면 진앙지가 바다면은 또 지진 해일이 바로 쓰나미가 딸려오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설계값이 그 가속도인데 200겔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그런 거 보니까는 고리원전, 월성원전 이런 데는 그보다 훨씬 낮은 10단위의 저게 이제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원자력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가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각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안전, 우리 국가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 부재,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도 문제지만 그게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더 안전이라는 것이 더 심각하게 고민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부울경은 이러하고요. 대경도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대경, 대구 경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사드입니다. 이번엔 대구 매일신문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유해한 전자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위험 반경이 최대 5.5km에 달해서 칠곡군 대부분과 대구 북부권 일부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성명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칠곡 군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칠곡군은 본격적인 배치 반대를 위해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대구 경북 주민이 염원한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과오가 있다면 아예 칠곡을 배치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공항 무산으로 지역민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사드 배치는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만 있어도 칠곡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 주민 동의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 결정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칠곡군수의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백선기 칠곡군수인데요. 칠곡군이 후보지로 거론돼서 군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와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뭐를 한다 그러면 좀 공개적이고 이게 지금 뭐 군사 비밀 상황까지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해당되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그러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뭐 과거 역사는 접어두고라도 6.25 전쟁 때 이제 호국의 최종 보루였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정말 그러한 호국의 정신들을 평화의 정신으로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는 누구 한 사람 이다는 게 없이 아 좋다 이렇게 다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머리띠 둘러매고 이렇게 뭐 정부에서 하는 데 대해서 솔선해서 반대한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들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었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께는 와도 좋다고 이렇게 묵시적인 동의를 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또 엊그제부터는 거의 많이 또 언론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확정이 다 됐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체면만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자는 뜻으로 1차적으로 오늘 우리 군하고 또 의회하고 함께 우리가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이렇게 이제 딱 국한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칠곡지역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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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가 이렇게 다망한데 어제도 그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속세와 담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웃음거리가 될 만한 말을 토해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패한 쥐덫을 성공 사례로 잘못 인용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울워스의 쥐덫은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에 잘 팔리는 듯 했던 이 제품은 금세 매출액이 떨어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 사례를 성공 사례라고 둔갑시킨 것입니다. 써준 걸 제대로 읽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 예화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모니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니까요.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시인의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여기서 쥐덫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의 올워스라는 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한번 여기에 걸린 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은 옛날에 지금 뭐 쥐덫을 그렇게 뭐 상품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을 당시,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을 옹호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맡았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시민단체를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강효상 의원은 기우라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재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입니다.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 5천여 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여 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민간 영역에서 부정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오명이 씌워졌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는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여 김영란법을 향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었죠.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며 해군이 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지요.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만 34억 8천만 원을 토해내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건 1차적 압박이고요. 앞으로도 2차, 3차 더 토해내라고 압박할 태세입니다. 그 돈이 있을 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받아내야 하느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과 활동가들한테 제기된 게 34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마을에 마을 식당, 의뢰회관, 노인회관 다 팔아도 이 돈 안 나오는데 몰수 조치 들어갑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전답, 또 각종 가정집 몰수 조치 들어갑니까? 그것은 현재 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 여기에 근거해서 청구권을 제기한 것인데 이 중재문에 보더라도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제주도 지사, 제주도 의회, 일부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공사 지연에 책임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안 하고 왜 마을 주민들한테만 했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보면 총 273억 원인데 지금 제기한 34억 4,8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239억 원인데 이 239억 원에 보면 대부분 해군의 과실입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비용이 91억 원. 또 12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시켜놓은 고가 장비, 플로팅 도크라고 하죠. 이거 임차료 57억 원. 그냥 돈이 저기 공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태풍 몰아치고 하니까 그냥 손해본 금액들이에요. 이거는 해군에서 자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한 당사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군은 그 공사에 있어서 감리 역할을 한 것이고 공사는 관련 4개 업체가 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군에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성은 아무 힘도 없고 그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일부 단체 활동가 마을 주민들 풀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대대손손 살아온 이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광범위합니다. 해군 자신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문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공평하게 골고루 부담되지 않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구상권 청구가 집중이 되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드디어 정부가 철도 민영화라는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자본 유치 계획이 그 증거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20조 원 가까운 민간자본이 유치됩니다. 민간이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라고 철도라는 공공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외 자본이 참여할 경우입니다. FTA에 따르면 역진 조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나중에 민주정부 들어서 철회해도 이미 투자한 해외 자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낙장불입이 되는 것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FTA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반대 속에 어쨌든 강행이 되고 있는 지금 FTA에 보면 역진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정부가 공공성을 다시 강화하려고 해도 그것을 물릴 수 없는 핫도판에도 있는 그 낙장불입, 핫도판에만 없는 게 아니고 이 판에도 지금 없게 지금 조약상으로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요금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조차도 원천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행해지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향후 사태를 지켜보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성공 모델, 정치권의 쥐덫 무 인사드립니다. 쥐덫이라니? 또 청와대 누나를 비꼬는 거야?
남이 써주는 걸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읽어버리는 대통령을 두둔하는 환희. 너도 참 안 됐다. 닥치라고. 정권 끝나기가 600일 남았는데 뭐 당신 기고만장하잖아. 오늘 밤에 끝나는 권력이라도 뭐 당신 하나 만신창이 만드는 거 그거 일도 아닌 게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야. 알아? 뭐 그 훌륭한 힘을 가지신 각하의 친위대가 어째서 친박 당대표 후보 하나 단일화 못 시킬까? 야, 이러다가 비박이 당대표 되면 어쩌려고? 또 내쫓게? 권성동이 내쫓던 말이야. 뭐 레임덕이 왔다 이거지? 얘 상대로 제일 먼저 뒤통수를 치는 건 당신이구만. 레임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새끼야. 야, 그 말하기 전에 니네 친박부터 단속해 이 새끼야. 너도 나도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느라 후보 단일화가 안 되잖아 이 새끼야. 이거야말로 니네 누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야. 뭐 그리고 당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서청원 영감한테 가서 해달라고. 야, 이 정권은 노인 정권이냐? 70이 넘어야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이 될 수 있으니 말이야. 야, 이 나라에서는 혹시 70을 못 넘으면 담배도 못 피우는 거 아니니? 혹시 선도부에 잡혀가냐 이 말이야. 당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부작족이라고 하지. 지부작족. 야, 이 새끼야, 지랄 작작 좀 해 이 새끼야. 이 무식한 인간. 지부작족도 몰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야. 이 새끼 봐라. 야, 1초라도 믿어줬어야 그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내가 니들의 믿는 도끼였냐? 니네 친박은 늘 그랬지. 달면 삼키고 쓰면 몸에 좋지 이 새끼야. 안 그래? 아니 뭐라고? 쓰면 몸에 좋다고? 내가 실수했어. 달면 삼키고 쓰면 연필로 쓰세요. 서별관 회의 쓰다가 증거되면 검찰에 불려가 조서를 써야 하니까. 아니 거기서 연필은 왜 나오고 서별관 회의는 또 왜 나와? 아이고 실수였어.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하면 역시 기스면이지. 안 그러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착각이었어 이 새끼야. 달면 삼키고 쓰면 쓴 잔, 즉 고배지 고배. 뭐 이 고배를 환희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총선 패배 최고 책임자인 환에게 뭐 이 고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받으시오. 닥치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약이다. 이런 말 몰라? 그런 뜻이었나? 달면 삼키고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마약이지. 닥쳐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들 날이면 날마다 영양가 없는 싸움이나 벌이고 말이야. 시끄러워 이 새끼들아. 이님 나오셨어요. 야, 똥보야, 너 7월 18일에 행사하는데 왜 나는 안 부르냐? 경제 분야 하면은 바로 나지. 안 그래?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완배 따위를 불러. 나를 불렀을 적에 내가 나가가지고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완배 기자가 뭐가 어때서요? 이님보다는 훨씬 낫죠. 스마트하죠. 인간적이죠. 양심적이죠. 야, 똥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완배 형이, 일배래. 일배 조심해라. 일배 동생하고 친하다가, 한 방에 훅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영감님, 어제 초선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문 걸어 잠그고, 내 이랬지. 머리 받고 시작하자 이 씨발놈들아. 어디서 조선일보한테 밑보여가지고 이런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말도 했어. 내가 일당으로 만들어준 그때 지지도를 왜 다 까먹었냐 이런 말도 하면서 막 뭐라고 갈궜지. 다들 어떤 반응 보이던가요? 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봐요. 내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초선이 까불면 안 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러면서 막 빈틈없이 몰아붙였을 적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고개도 못 들고 말이야. 혹시 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8월 말이면 다 정리가 되는 인님인데 굳이 인님 이야기를 새겨들어 뭐합니까? 아이, 이 씨발, 이 족같은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그 저기 운동회 했을 적에 그 오래 달리기 하면은 너 항상 그 네가 상 받아갔지 이 새끼야, 5바퀴씩 도는 그 오래 달리기 말이야 이 새끼야, 이 뚱뚱한 새끼가 어울리지도 않게 그 오래 달리기 잘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야, 맞지 이 새끼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리는데 이 똥보 새끼가 뒤쳐졌어요. 그러다가 그 1등 하는 애가 그 한 바퀴 다 돌아서 널 추월했다고. 그리고 2등도 추월했어. 넌 사실 꼴등이고 뭐 그런 꼴등이 없는데 근데 이 1등, 2등하고 같이 결승점에 들어온단 말이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하는데 넌 엉겁결에 그 3등을 먹어요. 그래 놓고 3등 선물은 꼭 받아가요 이 새끼. 에이 양심불량 똥보 새끼.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이 새끼야 그 운동 좀 해야 돼 이 새끼야. 네 고추가 배에 가려서 햇볕을 못 봐요. 고추도 유기체인데 말이야 이 새끼야. 날마다 그늘에 가려 있으면은 그 광합성이 되겠니? 네 고추한테 우울증이 왔어. 네 고추에게도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 그만하세요 이젠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동물 전문 매체 바크 포스트에 따르면은 영국 건브리아주의 개 행동센터 연구진들이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하고 그 반려견이 짖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 결과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개들은 주인의 말투나 억양을 흉내내서 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야, 뭐하고 화니? 니들 집 개는 어떻게 짖냐? 저희 집이요? 이렇게 짖죠. 월월월월, 월월, 월월월월. 저희 집은 월월월월. 인님 집 개는 어떻게 짖습니까? 우리 집 개는 이렇게 짖지. 왈왈이라고 봐요. 왈왈이라고 했을 적에 추도 왈왈이라고 봐요. 내가 왈왈이를 만들어줬다고 봐요. 이렇게 짖죠. 이 새끼, 어때? 웃겼지? 이 새끼, 웃음 찾는 거 봐, 이 새끼. 이 새끼가. 하여간 문제는 플란다스의 개라고 있잖아. 이게 1970년대 말 일본 후지 TV에서 처음 방송이 됐을 적에 풍차가 있는 나라, 19세기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봐요. 플란다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나라, 원작의 배경이 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디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너무 쉬운 문제야. 정답은 프랑스. 프랑스 아닙니다. 이 플란다스의 개의 마지막이 이거 아니었어? 개가 프랑스 한 마을에 양계장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생을 마감하지. 그리고 그 사체는 낙엽더미 밑에서 발견됐잖아. 맞지?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 못하는구만. 서배자 정답 바로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한국. 왜 한국이죠? 각하가 열받을 때마다 각하를 대신해서 짖어대고 물어뜯는 개새끼들이 너무 많았어. 아닙니다. 파트라슈는 좋은 개지요. 네, 광견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책, 북 에디션에서는 책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이런 제목인데 이게 웹툰입니다. 만화책이에요. 예,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이 시즌 1이네요. 시즌 2도 나올 모양입니다. 시즌 1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 우린 학생이 아니라 노예야.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본격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교수가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본격 리얼 대학원생들의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예. 안 그런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입니다.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현실을 알리고자 이 웹툰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대학원의 실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의 웹툰 경품, 청와대 현대원 수석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은 선물,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북 에디션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늘 깨어있기님 정답 평화헌법 맞히셨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시켰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말했다지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런데 우리 역사는 왜 늘 비극으로만 끝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극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자 증세를 현실화하고 서민 복지를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친일로 축적한 저들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헤어님 평화헌법 마치셨습니다. 매일 김용민 브리핑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40대 아줌마입니다.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겉으로는 평범함을 가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선물이 하면서 유유 표시를 하셨어요.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대학원 생활이 기억나네요. 네, 아이고 이게 굉장히 광범한 문제였군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의원. 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8월 9일 전당대회가 있고요. 새누리당에. 예. 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일성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것 자체가 정치 개혁이다. 호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방송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정부 비판 보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날 것 그대로 지금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가 옳다고 보십니까? 전혀 옳지 않죠. 지금 국회의원직을 물러나야 할 상황인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행위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기소를 피하기가 어렵고요. 2014년 4월 30일이거든요. 통화 이루어지는 게. 예. 그리고 이 방송법의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면 2017년 4월이고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 신분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됐죠. 2개가 접수가 됐죠. 언론노조가 하나 했고 세월호 특조위도 이정현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같은 혐의죠. 방송법 위반.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리 검찰이라 해도 이거를 기소하지 않기는 어렵지 않은가. 검찰도 법률가 집단이라서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논리는 만들어냅니다. 이거 기소를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든 기소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예. 그렇게 한번 논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선례가 돼서 검찰을 옥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렇게 함부로 만들지는 않아요. 이번에 감금 사건이 어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검찰에서 내부에서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거 기소할 때. 애초 기소할 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감금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상식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인데 이제 감금이라고 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정말 온갖 머리를 짜내서 결국 개발해낸 것이 그때 사건이 예를 들면 한 20시간 이상 지속이 됐다면 그 몇몇 장면들을 집어내면 감금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우길 만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몇몇 장면을 집어내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감금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마 되게 코미디 같았을 텐데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검찰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내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을 불기소 결정문을 쓸 수 있겠는가? 저는 쓸 수 없을 것 같다에 한 표를 걸렸고요. 그렇다면 이정현 의원은 지금 오히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의중인데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당대표한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 당원 당규가 바뀐 상태인데 행여라도 지금 비박이 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정현 의원 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지금 서청원 의원이 출마 여부를 본인은 계속 고사하고 있습니다만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의원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립하고 있고. 예, 난립이 되는 거고 비박은 지금 거의 단일 후보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일 후보 쪽으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청와대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골치 아팠을 텐데 청와대의 정확한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노미 현상이 온 건가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개입도 안 한다. 이게 이상해요. 갑자기 넋을 놓고 손을 놓고 있는 건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경선 나왔을 때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말이 경선 출마지 사실 무의미한 출마가 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를 몰아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친박 쪽에서도 이정현 출마에 대해서 곱게 보지는 않죠.
그것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말이죠. 친박 내부에서도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정윤회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친박 쪽에서 확실한 로얄 패밀리라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정현 의원이.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각하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겠다. 마이웨이 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하간 참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것도 하나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 기자님. 어떤 걸요? 김무성 대표가 업어주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렇죠. 예. 이정현 의원도 재작년 재보선에서 당선됐을 때 그때 김무성 대표가 업어줬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예, 그렇군요. 잘 보면 김무성 대표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업어주는 족족 그냥 실려가니까, 예.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딴일하지 마시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이거 놀라운데요? 흥행이 지금 거의 밑바닥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권 도전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지금 현직 지자체장이 당권, 즉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대표직에 도전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아니,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아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한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있죠. 예. 최고위원이 출마한 적이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을 함께 뽑았기 때문에 1등을 하면 당대표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예. 어쨌든 이번 선거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거든요. 그렇죠. 당대표만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은 지자체장직을 수행하면서 제1야당의 당대표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애매한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두 업무 다 풀타임 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풀타임 잡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최고위원은 어떤 약간 n분의 1의 지도부라면 당대표는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고 결재하고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은데 하는 얘기로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로는 된다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쪽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출마를 한다면 지금 이 8월 27일이죠. 전당대회의 흥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흥행이 부진하잖아요. 지금 김부겸, 박영선 의원 같은 그 비주류 쪽 중량급 인사들이 다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그나마 흥행을 조금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카드가 지금 원혜영 의원 카드가 있는데 또 너무 좀 올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하잖아요. 분이 너무 또 신사적인 면도 있어요. 그럼요.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인데 어쨌든 좀 식상하다는 느낌도 있죠. 워낙 예전에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에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당대표 선거에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출마를 한다면 흥행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입장은 지금 이번에 그 복지 그리고 자치 분권 이슈 이 이슈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이슈를 당의 중심 의제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면은 당대표로 출마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최고위원직이라는 제도가 살아 있었으면 물론 지금도 최고위원이라는 이름의 자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하고 달리 선거로 뽑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 제도에 최고위원직이 있었으면 뭐 당연히 출마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도부 일원이 되기를 노렸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해서 선출직으로 지도부에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지금 당 대표 말고는 막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당권에 도전한다는 거는 내년 대선 출마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죠. 당권에 출마를 해도 안 되겠지만 몸값을 높이고 어차피 당 대표만 안 되면 대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 대표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전국적인 조직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 미래 세대 젊은 분들의 인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과연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차피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대권 후보가 되려면 어차피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당내 경선 역시 당대표 선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당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6, 7개월 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본다,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덜컥 되면은 이쪽 곤란하겠네요. 덜컥 되면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예. 그것도 괜찮죠. 예. 여간 그 이재명 시장, 야당이 나아가야 할 길, 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교본 같은 그런 그동안의 시정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잘 싸웠죠. 최종선에서. 그래서 아주 온오프에서 뜨거운 성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정치적 야심을 품는 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미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여긴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정현에 비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너무 이재명 시장 밀어준다 또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잠행을 하는 겁니까? 잠행은 끝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대표직 사퇴 이후에 첫 대외 행보를 했습니다. 이제 8일 만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인천 경영 포럼의 조찬 강연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본인의 평소 지론인 공정 성장론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충실한 예산 결산을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치 현안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첫 대외 행보를 나섰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다군요. 얘기를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강한 펀치를 맞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지켜본 소감을 누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정치인의 말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의 심정, 버텨야 된다, 본인의 심정을 나타내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강연 말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돌파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본인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의 얘기인데, 이게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래요. 그래서 취소하기 어려워서 일단 수행을 한 거고, 지금 정치적 책임 때문에 사퇴를 한 마당인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7월에서 8월 동안 전국 순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참석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본인 의정 활동하면서 좀 로우키로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두저도 아닌 그런 행보인데, 아니 이 대선 행보는 어떤 임팩트를 주고 지금 계속 하향세인 지지율을
반전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하향세인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직 그 리베이트 사건이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안 됐고요. 그게 뭔가 일단락이 되고 조금 과거의 일로 넘어가고 뭐 그래야 좀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지금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전당대회 물론 있긴 합니다만 예.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크게 흥행은 될 것 같지 않고 이게 원래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라는 게 좀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대선 주자들이 출마를 못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9월 정기국회까지는 조금 이 정치적 국면은 좀 소강 상태로 쭉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는 좀 짬을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임팩트 있는 그 사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불명예스러운 사퇴 아닙니까? 잦은 사퇴긴 해도 여기서 어떻게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전 참 답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사퇴 자체는 과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하는데요. 그때 안 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어떤 약간 다른 식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는 안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살짝 과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이 조금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직을 던지고 내려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건 좀 막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다음 달 말이면 이제 대표직을 내놓게 되는데요. 네.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해서 축사를 했는데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가 관심을 가진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김종인 개인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의 입장이 여기에도 뭔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신호로 읽혀져서 고무적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이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고요. 예. 한국에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따로 있고요. 물론 이제 소속된 단체죠. 그런데 예. 어제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이 행사를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아니 그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30년이나 됐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역사가 유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예.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도 있는 배경에서부터 출발을 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 이야기는 어쨌든 뭐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김종인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에요.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렸죠. 그래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창립 30주년 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대신 물론 그 축사 내용을 보면 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의회의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제 이러면서 살짝 자기 과시용 코멘트를 넣은 게 있어서 요건 좀 거슬렸거든요. 제가 이게 뭐 사실이죠. 국회에서 말씀하신 건 처음이니까. 그런데 고마운데요. 이걸 의지화 시켜주셔서 요 표현에서 제가 약간 사실은 좀 그랬던 게 기본소득이라는 게요. 그 한국에서만 해도요. 예. 지금 노동당이죠. 그리고 노동당하고 합당을 했었던 옛날 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회당 계열에서는 이걸 2006년부터인가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공약을 한 제도예요. 예. 그래서 진보신당하고 합당을 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노동당이 됐지만 현재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바로 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진보정당에서는 10년 동안 정말로 뚝심 있게 꾸준히 외쳤는데 예, 그걸 이제 뭐 내가 국회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러니까 제가 약간 좀 뭐 기분은 그랬는데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예,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본소득 소개 안 하고 문재인은 뭐 했냐 뭐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사회에서 이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봤었고요. 그런데 참 사회가 역동적입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요즘 매우 중요하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놀라는 건 이제 뭐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좀 과분하게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강연을 요청하시거나 원고 기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요즘 들어오는 대부분의 요청이 기본소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감격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기쁘고 얼떨떨한 마음과는 조금 별개로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수준의 반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괜찮으시다면 제가 2번에 걸쳐서 추가로 기본소득에 대한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과거에는 일부러 말씀드리는 걸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 주로 보수 경제학의 반격이기도 하지만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내부에서도 이런 반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아직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논쟁적인 반론까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기본소득이 의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반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청취자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 반론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겁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부과할 경우에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하는 사람의 소득을 빼앗아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쥐어준다는 것인데 이게 왜 정당하냐는 반론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게 죄송스럽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당한 소득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인류가 누리는 부가가치가 모두 이 정당한 소득만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 제가 동의하는 거는요. 정당한 소득이란 건 노동을 통한 소득, 그리고 노동을 통해 축적된 재산, 이 두 가지를 저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부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산이 결국은 과거 노동의 결과로 모아진 재산, 이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지구가, 간단하게 한국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부가가치가 전부 다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만 채워져 있느냐, 이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당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고요.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은요. 이런 상태에서도 한국이 누리는 모든 부가가치가 정당한 방식으로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축적했고 이것만으로 전부 다 형성이 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 비, 햇빛, 자연, 토지, 바람 이런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분명히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노동을 통해 형성된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생 문명 인류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이 문명이 개발되지 않은 원시시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원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고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죠. 근데 다 먹고 삽니다. 어찌됐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노동이라는 것을 하고 산 게 엄청나게 긴 기간 같지만요.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시작된 건 7,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반면 인류의 역사는 20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은 역사 대부분을 그냥 자연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있는 그 들소들처럼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싸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특별한 노동 없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생명체로 태어났다면 노동을 통한 특별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아도 지구가, 자연이 선물한 기본적 부가가치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비가 내리고 대지가 있고 강이 흐르고 이 자체만으로도 노동이 아닌 노동을 하지 않는 인류도 유인원은 생존을 할 권리가 당연한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지구가 준 혜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인류가 인간으로 탄생한 이상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류에게는 인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형성한 일정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가치는 누가 대신 생산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류인 이상 누려야 하는 권리, 이게 바로 생존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생존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요, 인류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목, 이걸 이제 저는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권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조차 지금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위장했거나 투자를 위장했거나 혹은 자본의 논리이거나 하여튼 그 무엇이 인류로서 태어난 사람의 생존의 기본적 권한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원래부터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월 5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요, 저는 흔쾌히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500만 원을 주자고 하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 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건 저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 월 500만 원을 주려면은요, 저 정도로 과도하게 주려면 결국은 노동에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반면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 수준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건 제가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경제학자분들께서 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감으로 생각하기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으로 생각하기에 대충 1인 기준으로 기본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인류의 생존 문제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감으로는 대략 월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정도면 인류가 자연에게 받은 혜택,
생존에 있을 권리를 누리는 적당한 규모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면은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데 동의가 돼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눈빛으로 보면서 몇 푼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걸 시혜나 도와주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기본소득은 동정, 연민 이런 문제가 되고요. 예. 동정과 연민의 문제가 되면 결국 이건 예산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 헌법에 보장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그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는데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에게 저걸 청하고 부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같이 삽시다가 아니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저는 당위의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슬픈 게요. 우리가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도 이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있을 권리는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걸 이재용한테 우리가 살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야말로 저는 인류가 살아있을 권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주는 제도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내일 하루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사를 보니까 김종인 대표의 이 참석 연설 이후에 어떤 기사에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아, 우리도 기본소득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새누리당 의원이요. 예. 근데 제가 그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이 공약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면 예.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걔들은 절대 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왜 결코 새누리당 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지 걔들이 입으로는 공약할 수 있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지 요 이유를 이제 기본소득 철학 문제하고 좀 연결지어서 내일 하루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모레 하셔도 되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예. 기본소득이 내년 대선에 네. 화두가 되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사회의 그 복지, 민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죠.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을 위반하면은 5년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야, 이게 진짜 네. 아무리 곱씹어도 말이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본인이 행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이 했다는 네. 이유로, 물론 뭐 조직이 행한 이유로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 이런 식으로 대표가 됐다는 이유로 밑에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적이 없습니까?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이게 이제 말씀 주셨던 지금 이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예, 예, 예. 제가 월요일에 구속이 되셨는데 다른 뉴스들이 쭉 있어서 그동안 리뷰를 말씀 못 드렸다가 오늘은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김용민 PD님께서도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한상균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지들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무죄다. 저는 뭐 당연히 한상균 위원장께서 무죄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월요일에 구속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 사무실에서 이 브리핑 녹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여기저기서 아이 씨발 뭐야 하고 여기저기서 쌍욕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런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하고 옆에 물어봤더니 5년은 너무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노조에 관한 한 민중의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쪽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언론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5년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원래 그 민주노총 위원장 정도를 하시려면은요.
애초에 후보 나갈 때부터 구속을 각오합니다. 예. 물론 그 구속이 부당하겠죠. 부당한데 현실적으로 구속을 각오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구속을 각오하셨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건 한상균 위원장께서 구속되실 거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은 이건 너무 황당한 수치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구속을 할 때도 그냥 이 바닥에서 그게 부당하긴 해도 이 바닥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걸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정말로 노조 엿먹어라 하고 지금 5년의 중형을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무실 분위기가 저 새끼들이 진짜 미친 모양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 이게 진짜 이 정부가 모든 면에서 마지막에 정말 반쯤만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실관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이 3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엮어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한 혐의가 아까 말씀 주셨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이게 5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소사실 따져보겠습니다. 한상균의 죄목 이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한 12차례의 집회 및 171일간의 정보 농성, 2015년 노동절 집회와 총파업 집회, 세월호 범국민 추모 행동, 민중 총걸기 집회. 이게요, 쭉 들어보면은요, 이게 5년간 벌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칭찬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요. 예.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노동악법을 막으려고 했고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고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고요.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했고요. 국제인권규약에 분명히 명시된 이웃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옥에서 5년을 보내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죠.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한상균 위원장님께서요. 그 쌍용차 노조위원장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서 그 유명한 77일간의 점거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의 책임을 지시고 3년간 이미 구속이 한번 되셨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사회적 합의를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라는 구호였었던 거죠. 이 구호를 외치시면서 평택공장 앞에 있는 높이 30m의 송전탑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6개월을 버티십니다. 근데 그 송전탑 위에 텐트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하시냐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일 추운 계절에 송전탑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이분 건강이 정말로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쌍용차 사측은 단 한 번도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3년간 구속, 6개월의 송전탑, 그리고 또다시 5년간 구속입니다.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 지키려고 했었던 분인데요. 노동자들 권리 찾고자 했던 분인데요. 무려 8년의 감옥형, 6개월의 송전탑형. 이게 온당합니까? 사회적 상식으로요. 저는요, 이 검찰이 제기한 이 공소사실을 줄줄이 읽어보면서요. 야, 니들이 적어놓은 이 공소사실이야말로 한상균 위원장이 범죄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였다. 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울산에서 이제 이번에 무소속으로 그 노동자 후보로 당선된 김종훈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선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치소에 가서 수감돼 계시던 한상균 위원장님을 찾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훈 의원 인터뷰를 보면요. 한상균 위원장께서 진짜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이 노동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김종훈 의원이 전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상균 위원장께서 면회실 창을 두드리다시피 하면서 정말 잘 되셨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개전에 정이 없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상균 위원장께서 이 시대의 노동 인권을 위해서 그 싸워오시다가 박근혜 정부의 정말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탄압을 온몸으로 다 받아놔서 5년형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오는 것도 저는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이 한상균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오는 대선이건 또 뭐 다른 계기이건 저는 부당하게 구속수감된 한상균 위원장께서 환한 표정으로 감옥을 나오는 모습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늦었지만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네. 재벌 회장들의 범죄 또 거기에 따른 그 처벌, 징역 5년 이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한상균 위원장의 죄과보다는 그자들의 죄과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 재벌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은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예, 사회로 돌아가야 될 재산을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해서 가져간 범죄인데요. 말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충 휠체어 타고 개기면은 예, 전부 다 감옥에 가도 황제처럼 생활하고요. 대부분은 감옥에 안 가고요. 예.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국가가 나서서 이건희는 딱 한 명 사면도 해주고요. 그러는데 한상균 위원장의 5년은 너무 부당하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굴하네요. 대한민국에서는 개소리인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질문도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 못지않게 다음 대선에서 분명히 다뤄야 할 그런 맞습니다.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없는 자, 특히 그 맞서 싸우는 자, 그 자들도 다 민주공화국 안에서는 존중돼야 될 그런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데 이들은 꺼져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너희들은 도태될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된다면은 이런 사회를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한상균이 저렇게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회 구조를 직시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세월이 더 길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이런 점 네.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가장 좋아하는 영어는 크리에이티브고 가장 싫어하는 영어는 태클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홍보 전문가랍시고 국가 브랜드 창조 작업에 딴죽을 걸고 있는 손예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고기는 익을수록 먹어야 한다는 격언을 위반한 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손예원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단 말인가. 그리고 표절 운운하는데 표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사를 하는 행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재 발탁의 기준이자 덕목임을 몰랐단 말인가. 프랑스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그리고 프랑스에서 빨간색 파란색 쓰면 우리도 쓰지 말라는 법이 있나? 하여간 뭐 하려고 하면 트집 잡고 발목 잡고 뒷다리 잡고 뒷목 잡는 상습적 직업적 반대꾼들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질렀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손예원은 박동지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순간 어떤 혹독한 대가가 뒤따르는지 각오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손예원 수년 전에 상표 재판에서 졌다 이 기사. 자기도 상표 분쟁에서 졌으면서 남에게 뭐와 닮았다 뭐와 안 닮았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 기사. 물론 표절이라고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낡은 방법이긴 해도 이렇게 반격하는 것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이 없다. 손혜원은 차포를 다 떼고 공격할 종편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길 바란다. 그렇다. 메시지를 반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최동욱도 이렇게 해서 날렸던 우리다. 손혜원은 박동지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것만으로도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손혜원은 이제 각하에게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동참하겠다. 솔직히 그 브랜드가 너무 훌륭해서 질투심이 샘솟아 할퀴었다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무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산 지진과 관련한 녹색당 논평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본은 소련과 달리 일본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적잖은 한국인들은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며 애써 안도했다. 7월 5일 저녁 8시 33분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다. 울산 지역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고 영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 전남 지역 주민들까지 흔들림을 감지할 정도였다. 곧이어 9시 24분경 좀 더 육지에 가까워진 위치에서 규모 2.6 여진이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건축물 전반의 내진 설계 강화 필요성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영남 동해안에 밀집한 핵발전소에 대한 근심과 공포를 대중적으로 불러왔다. 진앙지 인근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얼마 전에는 울산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승인이 떨어졌다. 이번 지진은 의외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강진이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와 같은 판에 위치하고 있다. 지진 발생 빈도는 낮지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도 지진 발생 기록이 숱하다. 옛날 일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규모 5에서 7 지진이 4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학설이 있다.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고 미래에도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부산, 경주, 울진 일대와 울산, 경주 일대에, 그러니까 핵발전소 밀집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지진이 없더라도 근심과 공포를 초래한다. 사고의 가능성보다 사고 이후 재앙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눈앞에 닥친 지진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답은 탈핵일 수밖에 없다. 탈핵. 한국 수력 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들이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지만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친핵 세력이 원전 마피아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특히 한 번 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불과 9명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울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에 찬성한 위원은 7명이다. 이제 앞으로 이들의 승인 결정은 땅보다 먼저 흔들려야 한다. 지진 가능성을 떠나서 핵발전소의 밀집 수준과 핵발전 확산일로의 정책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지구와 인류가 가능한 조속하게 핵발전과 이별하는데 순서가 있다면 그 1순위는 한국이다. 지구와 인류가 가능한 조속하게 핵발전과 이별하는데 만약 순서가 있다면 그 1순위는 한국이다. 이웃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폭력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한 나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승인이 떨어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속속 핵발전소 폐쇄에 들어가야 한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뭐 한자도 틀림없이 동의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